우리 사회 을들이 비명을 지르는 건 공정위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높으신 분께서 직접. 위원장 되시기 전에 공정위원장 혹시라도 되시면 저희 방송에 꼭 먼저 나와달라고 부탁을 저희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MBC를 먼저 출연하셔가지고. 예. 저희 같은 중소방송사를 먼저 챙기셔야 할 공정위원장께서 대형 방송사부터 출연하시면 방송의 공정거래에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줍니다. 예, 뭐, 제가, 요즘은, 기업들에게서는 갑일지는 모르지만 또 네. 언론이나 그 국회에 대해서는 또 의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눈치 봐야 할 때가 많습니다. 대형 방송사부터 출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MBC 얼마나 큽니까? TV에서 건물 달랑 하나예요. 조그만 거. 그래도 뭐, 김어준 총수의 영향력은 뭐, MBC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셨어야죠, 여기를. 네, 섭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언론을 보다 보면, 이야, 공정위가 이렇게 힘이 센 곳이었나. 공정위가 뭐 하는지 모르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예. 공정위가 뭐 하는 데입니까?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말 그대로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조직의 책무로 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뭐 담합이라든가 기업들이 벌벌 떠는 조직이 원래 공정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네. 같은 데서는 공룡 기업을 분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분할해라. 예. 그러니까 AT&T라고 장거리 전화를 독점하고 있던 회사를 4개로 쪼개는 독과점법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니네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예. 자본주의 사회인데 예. 스스로 성장한 기업을 니네가 독과점이니까 공정거래 거스리니 분할해라 이런 적이 있었어요? 네, 미국에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정도로 힘이 세고요. 예. 그게 제대로 작동하는 자본주의네요, 말하자면. 사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도 선진국의 경쟁당국이 하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쟁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좁은 의미라 하면.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독점 네. 또는 이제 담합 네. 이제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규제하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언론 보도에도 났습니다만은 GCL이라고 이런 세계의 경쟁 당국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공정위를 최우수 경쟁 당국으로 평가를 했고요.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평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위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좁은 의미의 경쟁 당국으로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것처럼 재벌 개혁이나 또는 이제 갑을 관계를 개혁하는 이제 이런 부분이 공정위에게 추가로 과제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마 공정위 하면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보다는 재벌 개혁과 갑을 관계 해소 이제 이런 쪽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제 공정위에 대해서 비판이 일부 있었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아니고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직 공정거래위원장입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제가 조직에서 영이 안 섭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공정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공정위에 이렇게 주목받은 것도 처음이고, 사실은. 공정위원장 누군지 이름 기억 안 나거든요. 이제는 공정위원장 누군지 다 알고, 그리고 공정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의 박수도 많고, 응원도 많고 그러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뭐 직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었으니까 뿌듯하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다음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과거에 이제 공정위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면서 내부 혁신을 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또 나름 그러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양면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공정위원들은 그 위원장님을 뭐랄까요. 상대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은 게 오늘, 저희는 이제 위원장님이니까. 적어도 수행원 몇 명과 함께 대리 운전을 해서 오실 줄 알았더니 혼자 운전을 해가지고 지하 4층에 혼자 어슬렁거리는 걸 저희 작가들이 뛰어내려서 주워왔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가방 있지 않습니까? 예. 가방 들고 다 떨어진 거. 그거 바꾸시지도 못하죠, 이제. 예, 뭐, 사실 바꾸고 싶은데. 제 천원 뭐 바꾸든지 아니면 이제 좀 칠을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자꾸 이제. 왜냐면 가방 오니까. 예. 위원장님보다 가방을 먼저 찍어요, 사람들이. 네. 밖에서. 예. 작가들이 자기들 찍고 막 들고. 예. 유명한 아이템 됐습니다. 뭐, 근데 하여튼 뭐 저의 상징처럼 됐기 때문에 제가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는 한은 못 바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뜯어버릴까요? 새로 바꾸시게. 네. 그리고, 말을 예. 조용조용 이렇게 점잖게 서늘하게 하는 분은 또 처음이에요. 예. 원래 그렇게 했는데요. 웃으면서. 예. 웃으면서 너 죽을래?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 요즘 김상조가 너무 말랑말랑해졌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죠. 예. 그건 아마도 말랑말랑해졌다기보다는 맨 처음에 재벌개혁을 시도할 줄 알았더니 예. 그거는 시간을 좀 준다고 하고 예.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사실상. 예. 그래서 이건 역시 재벌은 어려운 건가? 말랑말랑한 건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왜 프랜차이즈부터 첫 번째 공정의 프로젝트가 된 건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네. 개혁의 전략과도 관련된 것인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옛날에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 전환 경험을 비춰본다면 네. 러시아처럼 빅뱅 전략으로 가장 핵심적인 과제부터 먼저 하는 전략이 있을 예를 수가 들어 있는 거고. 삼성을 쾅 때린다든가. 네, 뭐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네. 하나는 이제 중국의 만만디 전략처럼 네. 주변에서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빅뱅 전략을 취한다면 재벌 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우리나라의 국회의 어떤 구조라든지 또는 이제 국민들이 어쩌면 두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한다면 재벌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빅뱅 전략은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우리 사회를 입법도 필요하죠. 예, 관련 그렇습니다. 입법도. 그리고 네. 사실은 재벌 개혁의 대부분의 어떤 수단은 입법을 통한 것인데, 그렇죠. 지금 국회를 통과할 법률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개혁과제, 즉 우리 사회의 을의 눈물을 닦아준다라고 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불공정 문제를 먼저 접근함으로써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후퇴하지 않을 전진을 만들어내는 길이다라고 하는 공감을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보다 현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좀 더 신중한 전략을 택한 것이지 개혁의 의지가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그러니까 있겠습니다.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면서 도전하지 말라고. 네. 네. 예. 뭐, 아주 그거는 무서운 조금, 좀 과한 표현이긴 했었는데요.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 정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혁의 의지를 의심하지 말고 그 의지에 도전하지 말라라는 의미였는데 말이 잘못 나가서 공권력에 도전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갖고 있는 행정부서가 갖고 있는 공권력을 엄정하게 행사할 겁니다. 총동원에서. 네, 그리고 사실은 개혁을 아무 표정도 없이 이렇게.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만 네. 현행 법률의 엄정한 집행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점잖게 서늘하게 까불면 죽는다는 말을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도전하지 마라 아닙니까? 도전하지 마라. 그 청문회. 예. 청문회를 처음 당해보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시민단체에서는 보통 재벌들을 청문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네, 사실 작년 말에 국정농단 청문회 때 제가 진술인으로도 나갔었죠. 그러니까요. 예. 반대편에만 서 계시다가 예. 청문을 당해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어느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인은 선거를 한번 치르면 겸손해지고 공직자는 청문회를 한번 경험하면 겸손해진다라고 하던데요. 정말 많은 겸손을 배우게 됐습니다. 공정위원장이 되고 싶어서. 아닙니다.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20년 동안 시민운동을 하면서 예. 나름의 원칙을 갖고 살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다른 분들의 시선에 의하면 기준에 의하면 알량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이죠. 그렇다기보다는 문제가 안 되는 거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아서 억지를 부린 거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이건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눈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었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잘못했다고 반성하신 거 있어요?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왜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청문회 과정에서 다 인정을 하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고요. 그렇지만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예. 현재 4당 구조 또는 정의당까지 합치면 5당으로 돼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구조에서 이제 정책 검증보다는 각 당의 이제 입장이 앞서는 그런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청문 과정에서 제가 의원님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예. 그 문제가 안 되는 걸 문제 삼은 정치적 수사에 화는 안 나셨어요? 그때? 화를 낼 입장이 아니었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지들은 뭐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자꾸 그렇게 유도하니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국회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부적격 후보였고, 네. 부적격 후보였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예. 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 절대 안 된다고. 네. 절대 안 되는 분으로 지목당하신 거죠 그때. 예. 몇몇 장관 후보자들이 비슷한 상황에 있었고요. 아마 제가 사실은 좀 섭섭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보다는 오히려 대통령한테 섭섭함을 느끼고 있어요. 왜요? 제가 아주 좋은 기사 나옵니다 이거. 예. 경제부총리보다도 먼저 지명이 됐습니다. 그게 왜 섭섭하십니까? 먼저 매를 맞았다 대표주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국무총리 다음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였습니다. 이런 거죠. 김상조 정도면 청문회 가서 맞을 게 없다. 대표 주자로 가서 대표 매를 맞대. 김상조 위원장 정도면 쉽게 통과하겠지 하면서 대표 선수로 내보낸 거죠. 검증 과정에서 사실은 몇 가지가 제가 인정한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는 새 정부의 개혁의 상징으로서 아마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저를 이제 지명하신 것 같은데. 왜 섭섭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집중 포화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쌤통이네요. 정말로 저도 사실은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거 경제부총리보다도 먼저 지명돼도 되나 이제 이런 어떤 우려를 했고요. 그리고 그 우려가 현실이 됐던 겁니다. 그런 의미였겠죠. 이게 말씀하셨듯이 공정하지 않다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예.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되시고 나니까 시민단체 장일대하고 이 시장을 보거나 혹은 공정거래를 보는 시각 혹은 정보의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이걸 잘 몰랐었구나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20년 동안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여다본 정부 부서가 공정위와 금융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에 금융위원장 하실 겁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따라서 제가 아주 디테일한 어떤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정위가 하는 중요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부분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의 역사, 20년의 역사도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나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적어도 좀 익숙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다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그런 불공정성을 개혁하기 위해서 이제 시민단체와는 다른 입장이니까 이제 시민단체는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만 하면 됐지만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대안을 실현하고 집행해야 되는 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결과로 평가받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요. 취임한 지.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목소리만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 예측 가능한 재벌 개혁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빅뱅처럼 누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 갑자기 뒤통수 때려대시 빵 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재벌 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물론 프랜차이즈 문제도 당연히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사장 정도 되면 을이 아니라 병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 위에 대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프랜차이즈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은 병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을병 관계 정도를 지금 정리하시고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갑에 해당하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 제가 일반 국민들이 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상식과는 다른 어떤 말을 하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랑말랑하다고 지금. 예, 그렇죠.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8년 크라이시스가 터질 때부터 사실은 글로도 이제 여러 차례 표현을 했는 크라이시스요? 위기요? 위기, 네, 죄송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제가 글로도 많이 썼던 건데요. 흔히 우리나라의 재벌하면 30개 그룹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재벌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어요? 예, 30대 재벌 자산의 절반을 4대 그룹이 차지합니다. 상위에. 그러니까 30개 그룹이 아니라 사실은 4개 그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최상위 4개 그룹을 빼고 나머지 중견 하위 그룹의 경우에는 개혁보다는 구조조정이 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국 경제가 성장해왔던 그 모델이, 그 방식이 이제 유효성을 가지지 않으면서 상당수의 그룹들이 잠재 내지는 현실적인 부실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4대 그룹 이후, 4대 그룹에 안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재벌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나 보네요. 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 4대 그룹 이하만 따진다면 3개 중에 하나는 진지한 구조조정. 예, 죄송합니다. 예, 아주, 진지한 구조조정 작업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30대, 그러니까 이제 흔히 공정거래법이 지금까지. 만약에 재벌들 예를 들어서 4대 그룹 이에 들어가지 않는 30대 재벌들이 그런 얘기 했으면 엄살이라고 했을 거예요, 다른. 근데 이제 위원장님이 얘기하니까 진짜 위기는 맞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어떤 상황이 조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이렇게 계속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기가 조금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다면 잠재됐던 부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그런 어떤 상태에 있는 그룹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공정거래법이 접근했던 것처럼 5조 이상이면 60개 그룹, 10조 이상이면 30개 그룹을 그냥 전부를 하나의 개혁 대상으로 정해놓고 동일한 수단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숫자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하다 보면 규제의 기준을 한 중간쯤에 설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정작 제대로 규제를 해야 될 상위 그룹한테는 효과가 없는 거고 하위 그룹한테는 과연 규제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악순환 속에서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또 이제 후퇴하게 되는 악순환을 보였던 게 그게 과거 정부의 재벌 개혁의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벌 개혁은 상위 그룹에 좀 집중해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고 대신 좀 더 넓은 범위의 기업 지배 구조는 상법이나 또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 등의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좀 더 광범위하게 그렇게 접근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렇군요. 재벌이라고 다 묶어서 재벌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제는. 거기도 양극화가 벌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한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재벌 그룹들도 이제는 같은 재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명칭도 좀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4대 그룹 하고 나머지 대기업들 이런 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위원장님이 워딩을 만들어 주셔야. 예.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사실 우리의 재벌 규제 정책과 비슷한 어떤 수단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정책의 대상으로 하는 그룹 재벌을 몇 개를 지정했는지 아십니까? 딱 6개밖에 안 됩니다. 아하. 재벌이 6개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법률에서 이렇게 강하게 규제를 하는 그룹으로 지정했던 게 6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대 그룹 100대 재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군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제 또는 일본 기업이 한국보다 얼마나 크다는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경제력 집중 억제와 같은 그런 강한 규제는 좀 더 좁은 범위를 설정해서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성공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설득되고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예, 제가 총수님을 설득할 수 있으면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림그룹.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죠. 예.
하림그룹을 사실상 첫 뭐랄까요 대상으로 해서 조사에 들어가셨잖아요. 왜 여기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네. 사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초에 업무 계획으로 예. 45개 민간 재벌측가 총수가 있는 저 같은 예, 45개 그룹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이미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취임할 즈음에 그 서면 실태 조사가 대충 마무리된 결과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그 결과를 받아서 일감 몰아주기의 혐의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지금 뭐냐면 서면 조사만으로는 현실을 알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현장 조사를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현장 조사를 나갈 수 있는 서면 조사 결과가 제가 딱 취임하면서 제 손에 쥐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이 되는 그룹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뭐 그 중에서 지금 몇 개의 그룹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는 조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은 절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런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는 언제까지나 확인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뭐 하림의 경우에는 이미 언론 보도가 된 상황이고 뭐 일감 몰아주기 부분과 함께 일감 몰아주기가 왜 나쁜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재벌의 어떤 부와 경영권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그냥 공익재단을 이용하기도 하고 물타기 증자를 하는 게 1세대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 논란이 되는 이재용 부회장 등등의 뭐 전환사채라든지 같은 이제 주식과 연계되는 회사채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2단계였고 일감 몰아주기가 이제 부의 편법 승계의 3단계쯤 해당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룹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룹 계열사의 물량만으로도 상당한 정도의 일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물류라든지 아니면 계열사들의 전산 관리 이런 것들은 뭐 수십 개의 계열사가 있는 그룹 정도라면 그룹 계열사의 물량만으로도 충분한 정도의 회사 경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회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 회사의 주식을 총수 일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열사의 물량을 몰아줌으로써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어떤 수익을 계열사가 아니라 또는 계열사의 주주들이 아니라 총수 일가가 가져간다라는 것이 이제 일감 몰아주기의 본질인데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와 경영권의 편법 승계의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돈으로 또 자기 주식을 늘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승계를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일감 몰아주기가 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작은 어떤 중소기업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밀집되어 있는 영역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골목 상권 문제, 그러니까 대형마트 또는 물류 또는 그러니까 건물 관리 또는 이제 그 전산 관리 이제 이런 쪽이 사실은 중소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해야 할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총수일가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뚝 들어가 버리면 거기가 완전히 생태계가 황폐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때 뭐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학의 전산학과가 공대에서는 가장 인기 학과였습니다. 지금은 가장 인기가 없는 학과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산학과를 졸업해봐야 재벌 계열사의 하청업체의 직원밖에 비정규직 직원밖에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게 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제대로 된 전산관리 회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 구멍가게 역할밖에 안 되니까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시지. 그래서 그 일감 몰아주기는 단순히 부와 경영권의 편법 승계를 차단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른바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를 복원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큰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복원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벌 개혁 중에서 뭐 이런 어떤 뭐 순환 출자 문제나 금산분리 문제도 물론 중요한 거지만 제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단기적으로 집중하는 게 바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거군요. 저는 그냥 대기업끼리 자기들 일감 몰아주는 거가 불공정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뭐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최우선인가 했더니 실제로는 서민들로부터 돈을
뽑아내서 예. 재벌 3세들이 자기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네요. 뭐 MRO라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큰 그룹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일하는 그룹이니까 거기서 사용하는 사무 용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볼펜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옛날에는 주변에 문방구에서 직접 샀습니다. 샀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조달하는 계열사를 하나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주변에 문방구가 문방구들이 다 사라지는 다, 거죠. 다 망하는 거죠.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우리 상조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주로 받던 의원인데 예. 확 이해가 되어버렸어요. 아무래도 교수님으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뭐 제가 가지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50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년할 때까지 공무원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건 곁가지 질문인데 위원장님 다음에 예. 다른 공직도 하실 생각이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뭐 그런 하실 말씀 하지 수도 마시고 있다는 얘기. 상황이 되면 하실 수도 있다는 이런 아니요. 출마 선언 아닙니까 이건? 저를 죽이시는 발언이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제 목표는 공정거래위원장 임기 3년을 채우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임기를 다 못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장 중에서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저희가 1시간 뽑아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공정하게 다른 방송사를 다 돈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 돈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첫 번째 방송은 저희 방송을 해주시는 것으로. 뭐 그것까진 예, 그래요. 그거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근데 다 돌려면은 제 임기 3년을 다 지나갈 겁니다. 다시는 안 나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러면 글로 갈 수도 있어요. 바쁘시면. 네, 알겠습니다. 출장 인터뷰. 이번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실 더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이걸 바로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2분 내에 답변해 주시죠.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까? 예. 물론 이제 공직자시니까, 그리고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니까, 네. 다른 말씀하실 수 없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여기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의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예. 핵심적인 어떤 혐의인 뇌물죄에 관해서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마 지난번에 여기 출연했을 때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요.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능성은 반반인데, 예.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하겠죠.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라, 보시기에 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자유로운 어떤 신분이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드렸을 텐데요.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더더군다나 공직자로서 또 증인으로까지 나간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다만 마지막 결심에서 변호인 측이 내세운 변론의 내용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예,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시잖아요. 예. 승계 작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예 원인 무효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런 작업이 없었는데 어떻게 해. 그 부분은 이제 하여튼 뭐 우리나라 국민의 상식과 반하는 어떤 이제 변론이었는데요. 그거 자체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변론을 함으로써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평판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미래에는 더 큰 비용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보내야 하다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